알렉산드로스가 헬레스폰트를 건넌 날, 그는 강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사는 새로운 문장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마케도니아의 청년 왕이 그리스의 경계를 넘어 동방으로 나아가며 이후 수백 년을 비추게 되는 헬레니즘 세계의 문을 여는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의 부상, 그리고 폴리스 체제가 앓은 균열을 지나왔습니다. 아테네의 황금기가 저물고 폴리스의 경쟁과 전쟁이 남긴 피로가 깊어지던 때, 북방의 변방이라 불리던 마케도니아가 필리포스 2세의 개혁으로 그리스 전역을 하나의 동맹 아래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알렉산드로스는 헬레스폰트를 건너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진군했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길 위에서 태어난 새로운 질서, 언어와 도시, 학문이 국경을 넘어 흐르는 그리스 밖의 그리스로 이어집니다. 이 편은 기존 회차들보다 소위 소설적이라 느껴질 장면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로스의 생애는 전쟁 기록과 행정 문서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았고, 후대 작가들이 남긴 전승과 일화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케팔로스의 길들이기, 테베의 하루 포위, 시와의 신탁, 포로스와의 대화 같은 장면들은 사료와 전승이 겹쳐져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여정은 헬레스폰트의 바람에서 시작해 나일강 하구 앞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참, 듣다가 잠이 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세요. 마케도니아의 부상과 필리포스 2세. 헬라스의 도시들은 스스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정의 실험은 분열로, 자유의 깃발은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졌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의 헬라스는 더 이상 이상과 철학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위의 도시들은 피폐했고,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향하거나 용병으로 팔려갔죠. 그 틈에서 북방의 변방, 이름조차 낯선 왕국 하나가 조용히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은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본토의 북쪽, 피에리아와 올림포스 산맥의 기슭에 자리한 산악국가였습니다. 척박한 땅, 거친 산맥, 사방이 고립된 지형은 그들의 성격을 닮아 있었죠. 그들은 말을 잘 다루었고 산속의 목장과 광산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언어와 신앙은 헬라스와 비슷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야만인으로 불리던 이웃 트라키아와 더 가까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인을 반 그리스인이라 부르며 멸시했고,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을 전사로 평가하면서도 문화 없는 종족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거칠었지만 그 내부에는 강력한 결속과 현실적인 정치 감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가 아르가드 왕조의 기원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그들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 주장했고, 알렉산드로스 1세 때부터 그리스 경기인 올림픽에 참여하며 그리스인의 혈통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산악 부족들의 연합체에 가까웠고, 왕권은 늘 귀족과 부족장 사이에 미묘한 균형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한 젊은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필리포스 2세, 마케도니아를 제국으로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기원전 359년, 그의 나이 만 22살 때였습니다. 형이 죽고 조카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국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죠. 북쪽의 일리리아, 동쪽의 트라키아가 침입했고 내전의 불씨는 나라 안에서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보다 먼저 군대를 개혁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젊은 시절 테베에서 인질로 지내며 당시 그리스 최강의 군사 조직 테베식 파랭크스를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즉, 한쪽을 두껍게 모아 밀어붙이는 테베식 보병 방진에 더 긴 창, 사리스사를 결합해 마케도니아식 파랭크스를 만들었습니다. 길어진 창이 전면을 덮고 기병과의 연계가 빈틈을 마무리하는 구조였죠. 사리사라 불리는 이 창은 길이 6m에 달했습니다. 보병들은 사각형 대형으로 밀집해 전진하며 전열의 세 줄이 동시에 창 끝을 내밀었습니다. 긴 창의 숲이 벽처럼 적을 막았고 뒤의 병사들은 앞사람의 방패를 덮어주며 전선을 유지했습니다. 이 견고한 파랭크스 뒤에는 기병대가 배치되었죠. 필리포스는 귀족 출신의 기병을 중심으로 헤타이로이, 동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직접 그 선두에 서서 적의 약점을 찔렀고 이 전술은 망치와 모루라 불리게 됩니다. 파랭크스가 적을 고정하면 기병이 옆에서 치는 형태였습니다. 무기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농한기에만 싸우는 민병대 개념을 버리고 해마다 훈련받는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국경지대에는 무기 제작소와 보급창이 세워졌고 군대는 봉급을 받는 전문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계절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상시 기능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전쟁만큼이나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적을 굴복시키기보다 혼인으로 묶었습니다. 드라키아, 테살리아, 에피로스 등 주변의 공주들과 연이어 결혼하며 동맹을 맺었고 귀족들에게는 관직과 토지를 나누어 주며 충성을 얻었죠. 그의 결혼은 늘 정치의 연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럿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친 이는 에피로스 출신의 여왕 올림피아스였습니다. 그녀가 훗날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가 되죠. 기원전 338년 필리포스는 마침내 그리스의 운명을 바꾸는 전투를 벌입니다. 보이오티아 평야의 카이로네이아에서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을 맞아 싸운 전투였죠. 마케도니아의 장창과 기병대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전투 후 그는 코린토스 동맹을 조직해 그리스 전역을 하나의 동맹 아래 두었습니다. 이름은 동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공인한 체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헬라스의 보호자라 부르며 새로운 연합의 지배자로 자리 잡았죠. 그가 내세운 명분은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수십 년 전 그리스 땅을 침략했던 대제국을 향한 응징이었죠. 하지만 그 복수의 꿈은 그가 직접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는 딸의 결혼식이 열리던 파르넬로스 궁전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왕이 행렬을 따라가던 순간 신하 중 한 명이 돌진해 단검을 꽂았습니다. 그는 즉사했고 암살자는 곧 현장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궁정의 음모였다는 설, 아내 올림피아스가 연루되었다는 설, 페르시아의 배우설까지 여러 추측이 뒤따랐습니다.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케도니아를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왕위는 곧 20살의 청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자라난 아들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새 왕은 즉위하자마자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귀족들은 젊은 왕을 얕보았고 주변의 부족들은 즉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테베와 아테네는 그 틈을 타 마케도니아의 패권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왕은 주저하지 않았죠. 그는 군대를 모아 북방 부족을 섬멸하고 곧장 남하했습니다. 그가 테베로 향했을 때 도시의 시민들은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저 젊은 왕이 우리를 공격하겠는가? 하지만 그는 단 하루 만에 성문을 포위했고 그날 밤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테베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집만 남겨뒀다는 전설이 남았죠. 그 잔혹한 진압은 그리스 전역을 침묵시켰습니다. 반란의 불씨는 꺼졌고 그 두려움 속에서 모든 폴리스가 젊은 왕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헬라스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여겼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원정,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의 길. 그는 헬레스폰트의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세계를 넘어서겠다. 이것이 제국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서막의 주인공 알렉산드로스의 어린 시절과 그의 정신을 만든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어린 시절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새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아직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이미 수많은 신화와 신비 그리고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었죠. 그 중심에는 어머니 올림피아스와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운명을 심어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에피로스 왕국 출신의 여왕이었습니다. 성격은 강하고 신비로웠죠. 그녀는 종종 밤마다 디오니소스의 비밀 의식에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뱀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고 신탁과 예언을 신봉했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녀가 젊은 시절 꿈에서 번개가 자궁에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이 태어났기에 그녀는 알렉산드로스가 제우스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믿었죠. 이 믿음은 소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여겼고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자의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했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했습니다. 훗날 원정길에서도 그가 신전마다 제사를 올리고 자신을 제우스의 아들로 인정받으려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유년기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아들을 전사로 그리고 왕으로 키우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말타기, 창 던지기, 사냥 등
실전 중심의 훈련을 받았고 동시에 음악과 시, 수사학,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사랑했습니다. 필리포스가 전쟁터를 누빌 때마다 아들은 그 책을 품에 넣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그는 아시아 원정길에서도 일리아스 사본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아킬레오스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따라야 할 이상이었던 것이죠. 이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케팔로스의 이야기죠. 한 상인이 필리포스에게 검은 말 한 마리를 팔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무도 다룰 수 없었습니다. 왕의 부하들이 차례로 올라탔지만 말은 날뛰며 모두를 내던졌습니다. 그때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나섭니다. 그는 말의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말의 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려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했고 부드럽게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말은 놀랍게도 순해졌고 그는 그대로 말을 타고 평야를 달렸습니다. 아버지 필리포스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을지도 모르겠구나. 너는 더 큰 왕국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일화는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림자를 없앤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꾼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그때 이미 통제와 신뢰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군대를 이끌 때 보여준 심리적 통찰력과 용병술은 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소년이 자라면서 그는 정치의 복잡함을 일찍 체험했습니다. 궁정은 늘 음모와 질투로 가득했죠. 올림피아스와 필리포스의 갈등은 깊어졌고 이복 동생이 태어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불안도 커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린 나이에 이미 권력의 냉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시기에 그의 정신을 단단히 붙잡아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당대 최고의 지성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명문 아카데메이아 출신 플라톤의 제자였죠. 필리포스는 그를 위해 미에자라는 조용한 마을에 정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미에자의 정원이라 불리는 왕자들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철학, 수학, 시학, 생물학, 정치학 등 폭넓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유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세계를 신비나 신탁이 아닌 이성의 질서로 설명했습니다. 별의 움직임, 생명의 구조, 인간의 감정까지 모두 관찰과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알렉산드로스의 지성은 냉철함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를 절대화하지 않았고 타 문명에도 눈을 돌리며 인도, 페르시아의 풍습과 동방 사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승은 그때마다 그들도 자연의 일부다라며 세계의 다양성을 설명했죠. 훗날 알렉산드로스가 제국을 정복한 뒤에도 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묶으려 했던 사고의 뿌리가 바로 이 교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인간의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함과 결핍을 멀리하고 균형 속에서 덕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었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늘 그 균형의 끝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죠. 인간은 신을 닮을 수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혜로는 닮을 수 있지만 권력으로는 닮을 수 없네. 그 말은 훗날 제국의 중심에서 그를 괴롭힌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책상 앞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해자의 정원에서는 토론이 이어졌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자리 아래서 시와 역사를 암송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친구들과 함께 페르시아 지도 위에 손가락을 두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 땅을 보게 될 거야. 책이 아니라 내 발로. 그가 배운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스의 정신을 품되 경계 밖의 세계를 향한 시선. 훗날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적 기틀이 바로 이 시기에 싹튼 셈이죠. 그는 16세 무렵에 이미 첫 정치적 경험을 합니다. 필리포스가 전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왕의 대리인으로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때 인근 부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는 직접 군을 이끌고 진압했습니다.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고 그는 성벽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여기를 지나갔다. 소년은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고 그의 시선은 이미 국경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계를 두려워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왕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왔죠. 필리포스가 새로운 혼인을 발표했을 때 잔치 속상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술잔을 던지며 일어섰다고 합니다. 나를 사생아로 만드는 자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날 그는 잠시 추방되었지만 곧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포스는 암살당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의 나이 20살. 스승이 떠나고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홀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두 가지 유산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신의 피, 그리고 스승이 남긴 이성의 빛. 그는 그 두 유산을 품은 채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인간의 몸으로 신의 길을 걷고자 한 왕, 알렉산드로스. 그 여정의 첫 발걸음은 곧 정복의 행군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불안한 왕위 계승과 반란 진압, 그리고 패배의 불길로 상징되는 청년 왕의 첫 시험이 이어집니다. 두려움을 통치로 바꾼 왕, 그리고 그 전설의 서막이 열립니다. 왕위에 오른 청년, 반란 진압과 첫 정복. 기원전 336년 여름, 마케도니아의 궁정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왕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한 그날, 궁전의 음악은 갑자기 멈췄고 축제는 피로 물들었죠. 왕이 쓰러지자마자 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가 이 왕국을 이끌 것인가? 아내 올림피아스는 즉시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했지만 귀족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20살의 젊은 왕, 전쟁의 경험은 있지만 정치의 경험은 부족한 청년. 많은 이들이 그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단 하루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시신이 아직 차갑지도 않은 그날 밤, 그는 왕관을 썼습니다. 새벽녘에는 군을 소집했고 직접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살아있다. 그 한마디로 그는 군의 충성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왕좌에 앉은 채 명령을 내렸죠. 반역의 기미를 보이는 귀족들을 숙청하라. 그리고 아직 충성을 망설이는 주변 부족들에게 즉시 사자를 보내라. 복종하지 않으면 파멸이 뒤따를 것이라고. 마케도니아 북쪽의 부족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리리아와 트라키아의 부족들이 마케도니아의 혼란을 기회로 보고 침입했죠.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곧장 말을 탔습니다. 병사들은 왕의 돌진에 뒤따랐고 국경의 산악지대를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스승 필리포스의 것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빠르고 단호했죠. 병사들은 그를 벼락처럼 움직이는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반란군의 본거지를 포위하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반란의 지도자들은 항복을 요청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성문을 부수고 도시를 접수했죠. 남자들은 전사로 징집했고 반항한 자들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전 제사를 올리며 맹세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다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 며칠 만에 북쪽과 서쪽의 모든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전해지자 도시 국가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20살의 소년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남쪽 폴리스들의 땅, 아테네와 테베, 그리고 스파르타. 그 중에서도 테베는 마케도니아 패권에 가장 오래된 불만을 품고 있던 도시였죠. 필리포스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들고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년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그리스 전역에 돌았습니다. 테베는 무기를 들었고 주변 도시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아테네는 처음엔 신중했습니다. 테베에 병사를 보내지 않았지만 회의에서는 마케도니아의 사슬을 끊을 기회라는 주장이 오갔습니다. 스파르타는 여전히 냉담했죠. 그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도시가 상황을 관망하던 그때 테베가 먼저 마케도니아 주둔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소식이 바빌론으로 향하던 알렉산드로스에게 전해졌죠. 그는 말을 돌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테베까지는 며칠 거리. 하지만 그는 단 12일 만에 그 길을 달렸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험한 길을 밤낮으로 달려 테베의 성벽 아래 도착했을 때 그를 본 병사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게 정말 왕인가? 그들의 눈앞에 선 그는 갑옷을 입은 채 먼지투성이었죠.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테베 시민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곳까지 오다니 설마. 그들의 오만은 곧 재앙이 되었죠. 알렉산드로스는 대화 대신 포위를 명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테베의 성문을 세 방향에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함성 한 번으로 공격이 시작되었죠. 마케도니아의 파랭크스가 돌진했고 기병이 성문을 부수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전투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죠. 그날 저녁 테베의 거리에는 불길이 올랐습니다. 신전과 학교, 시장, 집들이 하나둘 불타올랐고 병사들은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도시는 배신했다. 배신의 대가는 불길이다. 그 말에 따라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직 시인 핀다로스의 집 한 채만 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시가 그리스의 영광을 노래했기 때문이었죠. 역사 속 그날의 장면은 오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명령이 지나친 복수였는가, 아니면 냉철한 정치적 판단이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그리스의 모든 도시가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공포는 그 어떤 설득보다 빠르게 질서를 만들었죠. 그리스 전역이 복종했고 다시는 마케도니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불길 위에서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리스는 단 하나의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테베의 복종만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통일을 출발점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 그는 어린 시절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처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의 이름으로, 헬라스의 신의 이름으로 대제국을 무너뜨리는 영광을 얻고자 했죠. 그는 곧 코린토스 동맹을 소집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폴리스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왕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선언하죠. 헬라스의 이름으로 우리는 페르시아를 향한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내겠다. 그의 말에 모든 대표들은 침묵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없었죠. 그것은 두려움이 만든 침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바다 건너 트로이 전쟁의 옛 무대 헬레스폰트. 그는 말없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해협을 건너면 바로 페르시아의 영토, 아시아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죠. 나는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세계를 쓸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혼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북쪽 바람이 그의 망토를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죠. 아버지, 이제 제가 갑니다. 그가 헬레스폰트를 바라보며 맹세한 그 순간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청년 왕의 검은 이제 한 도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실제로 바다를 건너 아시아로 진군하며 신화의 후손이자 정복의 왕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헬레스폰트의 바람이 그의 갑옷을 스칠 때 트로이의 전설은 다시 깨어납니다. 아시아의 문이 열리고 젊은 왕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원정의 시작, 헬레스폰트 도하.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를 떠났습니다. 겨울의 냉기가 막 가신 4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뜨거웠죠. 이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모든 군세가 한 방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
그 명분 아래 모인 군대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군대는 정예의 3만의 보병 그리고 5천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포스가 남긴 숙련된 파랭크스 보병, 테살리아의 기병대, 크레타 출신의 궁수, 트라키아 용병까지 다양한 지역의 병사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는 단 하나였죠. 바다를 건너 제국을 무너뜨린다. 해군도 그묻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160척의 함선을 동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절반은 병력을 수송하고 나머지는 해안을 따라 진군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칭하며 모든 폴리스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강조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든 군대가 마케도니아 왕의 깃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행군은 파이돈, 트라키아, 아비도스, 그리고 헬레스폰트 해협으로 이어졌습니다. 좁고 길게 뻗은 이 바다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이자 과거 트로이 전쟁의 전설이 태어난 무대였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왕은 잠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해협의 바람이 붉은 망토를 날렸고 그는 조용히 바다로 금잔을 던졌습니다. 포세이돈이여, 나의 항해를 지켜주소서.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이었죠. 서쪽의 세계가 동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리스 문명이 새로운 대륙으로 발을 내디딘 장면이었습니다. 배가 해협을 건널 때 그는 트로이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전설 속 도시의 잔해가 여전히 언덕 위에 남아 있었죠. 그는 신하들과 함께 올라가 아킬레우스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직접 화환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트로이를 무너뜨렸다면 나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당신의 후손이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그 장면을 작가 아리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신화의 뒤를 잇는 인간이었다. 그날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을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화의 계승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걷는 길은 과거 영웅들이 걸었던 길이며 그가 이룰 제국은 신화의 연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군의 발은 아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첫걸음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설이 아니라 바로 피였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와 첫 승리.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국의 지방 총독들, 사트라프들은 이미 그리스 침공군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죠. 그들은 소아시아 서부의 그라니코스 강가에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기병 약 1만, 보병 2만. 숫자만 보면 마케도니아보다 많았지만 그리스군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예였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은 깊고 물살이 빨랐습니다. 일반적인 지휘관이라면 강을 건너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달랐죠. 그는 전장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을 자신만의 무대로 바꿨습니다. 전투 전날 밤 참모들은 신중히 건널 시점을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이 강을 건너면 불리하다고 만류했죠.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새벽녘 안개가 걷히자 강물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직접 말을 타고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사들은 놀랐지만 그를 따랐죠. 말발굽이 물살을 가르고 갑옷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페르시아 기병이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두 군대가 부딪혔습니다. 물보라와 피가 뒤섞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의 선두에서 직접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돌격대의 중심에 서서 적 장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창은 페르시아 귀족 미트리다테스를 꿰뚫었고 다른 장수 리소메네스의 공격을 피하며 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한 명의 페르시아 장수가 창을 들어 그를 찔렀습니다. 창날이 그의 투구 옆을 스치며 피가 흘렀죠. 동료 클레이토스가 즉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적을 베어냈습니다. 병사들이 왕이 쓰러졌다 라고 외쳤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피를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 외침이 전장을 흔들었습니다. 보병대가 강을 건넜고 파랭크스의 긴 창이 강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기병과 보병의 협공이 완벽히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기병은 강변으로 몰렸고 곧 무너졌습니다. 싸움은 불과 2시간 만에 끝이 났죠.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강가에는 피로 물든 갑옷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그가 검을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것이다. 그의 첫 승리는 군대의 신뢰 그리고 왕의 신화를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부상당한 팔을 붕대로 감았지만 그날 밤 연회를 열었습니다. 병사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자 그는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이제 첫 강을 건넜다. 다음은 제국이다. 그라니코스 전투 이후 페르시아 총독들은 서쪽 해안의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은 거의 저항 없이 소아시아 서부를 장악했습니다. 해방자의 얼굴.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소아시아 각 도시로 들어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식민 도시들은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세금과 감시에 시달려왔죠. 각 도시의 시민들은 마케도니아 군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는 약탈을 금지했죠. 이 땅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같은 신을 믿는 형제의 땅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신전과 조각상을 복원하고 페르시아 총독들이 약탈한 보물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주었습니다. 특히 밀레토스와 에페소스에서는 직접 신전의 문을 열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병사들이 왕이 신에게 절했다고 속삭이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한 도시에만 계시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신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되돌려 주러 왔다. 그의 통치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였습니다. 공포로 시작했지만 존경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행정권을 그리스계 시민에게 넘겨주고 페르시아의 관료제 대신 폴리스 체제를 복원했습니다. 이 정책은 큰 효과를 냈죠.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마케도니아 편에 서게 되었고 그의 보급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해방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단지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 말, 그리고 표정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는 전투가 끝난 뒤에도 병사들의 이름을 불렀고
전사자의 가족에게 직접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에게도 관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땅을 정복하지만 영혼을 지배하진 않는다. 그의 군대는 이제 단순한 침략군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이 행군은 이윽고 바빌론과 페르세폴리스로 이어질 거대한 서사의 장이었습니다. 바람은 헬레스폰트를 넘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영웅들이 꿈꾸던 동쪽의 세계,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은 이제 전쟁의 신화에서 세계의 건설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왕과 왕의 첫 대결, 이수스 전투와 다리우스의 도주, 그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따라가게 됩니다. 역사는 이제 두 제국의 이름으로 쓰입니다. 다리우스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균열, 이수스 전투와 다리우스의 도주. 기원전 333년 가을, 젊은 왕의 군대는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시리아 북부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지중해의 바람을 넘어 내륙의 모래바람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은 연전연승을 거두었지만 진정한 제국과의 대결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신의 땅이라 불렀던 동방, 그곳에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가 살아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선왕들의 피를 이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습니다. 그에게 제국은 여전히 건재해 보였죠. 비록 변방의 총독들이 패배했지만 중심부의 군세는 막강했습니다. 그는 서쪽에서 일어나는 소문, 젊은 마케도니아인이 페르시아의 장군들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어졌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 출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는 거대한 군대를 소집합니다. 역사가들은 그 수를 정확히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20만, 또 어떤 기록은 40만이라 전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렉산드로스의 군세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왕비, 모후,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섰습니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죠. 두 왕의 운명이 마주한 곳은 이수스 평원이었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중해 해안과 산맥 사이에 낀 좁은 평야. 말 한 필이 달리기도 어려운 협곡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그 넓은 제국에서 가장 좁은 전장을 선택한 셈입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는 기회였고 다리우스에게는 실책이었죠. 왕과 왕의 첫 대결. 해가 떠오르자 두 군대의 깃발이 맞은편 언덕 위에 나부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수평선 끝까지 늘어섰고 빛나는 금장 갑옷과 전차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그 규모는 장관이었죠. 반면 마케도니아 군은 단정했습니다. 병사들은 질서정연한 대형으로 서 있었고 왕은 기병대의 맨 앞에서 말을 탔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지형을 살폈습니다. 바다와 산 사이의 좁은 공간, 전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 그는 짧게 웃었죠. 신이 우리 편이구나. 그는 부대의 중앙을 파랭크스로 고정시키고 오른쪽 날개에 자신의 기병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왼쪽은 친구 파르메니온에게 맡겼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죠. 왼쪽은 버티고 자신이 오른쪽에서
적의 중앙을 꿰뚫는 것입니다. 쐐기형 돌파.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전술이었죠. 다리우스는 방대한 병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전차와 궁병으로 전선을 채우고 중앙에 자신이 섰습니다. 왕의 전차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제국의 표식, 날개 달린 태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대리인이라 불렸습니다. 전투는 정오 무렵 시작되었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고 페르시아의 궁병이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늘이 잠시 어두워졌죠. 그러나 그 화살비 속에서도 알렉산드로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페르시아 전차가 돌진하자 그는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기병이 쐐기형 대열로 돌진했습니다. 왕이 직접 선두에 섰고 창 끝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말발굽이 흙을 갈기며 적진을 파고들었죠. 파랭크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천 개의 창이 일제히 전방으로 뻗었고 강철의 벽이 되어 적을 밀어붙였습니다. 지형은 좁았고 페르시아군은 밀집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힘은 흩어져 있었죠. 반면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틈을 왕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전차 위에 다리우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놀랐습니다. 그 거대한 군세 속에서 적의 왕이 직접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과 창이 부딪히는 순간 그는 전차의 고삐를 놓았습니다. 말이 날뛰었고 전차가 흔들렸습니다. 다리우스는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이 전장의 균형을 바꾸어 놓았죠. 왕이 도망치자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왕이 떠난다. 그 외침이 퍼졌고 제국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기병이 추격했고 페르시아군은 서로를 밟으며 후퇴했습니다. 좁은 평야는 곧 시체로 가득 찼죠. 이수스의 승리는 숫자보다 정신의 전투였습니다. 한쪽은 신념으로, 다른 쪽은 명예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념이 명예를 이겼습니다. 패주의 초상. 전투가 끝나자 전장은 적막했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강물에 붉은 피가 섞여 흘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부상자들을 돌아보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죠. 죽은 자를 모두 묻고 포로를 조사하라. 그때 병사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폐하, 왕의 천막에서 여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천막 안에는 다리우스의 어머니, 왕비,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통곡했죠.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서자 그들은 그가 다리우스라 착각했습니다. 왕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려워 마시오. 당신들의 왕은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를 대신해 당신들의 명예를 지키려 합니다. 그날 밤 그는 그들에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포로이자 적국의 여인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예를 지켰습니다. 병사들이 왕이 너무 관대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품격은 승리 후에 드러나는 법이다. 이 장면은 알렉산드로스를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왕의 왕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품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다리우스는 도망친 뒤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도망 중에도 사자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대의 승리는 우연이다. 내 어머니와 아내를 돌려보내면 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알렉산드로스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대지는 오직 하나다. 그리고 왕도 하나뿐이다. 그 한 문장으로 그는 제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페르시아의 귀족들 중 일부가 그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이 흔들리다. 이수스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균열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각지의 총독들은 더 이상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죠. 서쪽의 사트라프들은 항복했고 일부는 아예 마케도니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국보다 승리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각 지역의 신전과 행정기관을 복구하고 그리스식 통치 제도를 도입했죠. 전쟁의 목적이 복수에서 통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국을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복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왕,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잇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군대는 아직 젊었고 그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합니다.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제국의 심장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지도를 펴놓고 별빛 아래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를 통일했다. 나는 세계를 통일하리라. 에필로그. 우리는 오늘 북방의 변방이 어떻게 헬라스를 압도했는지를 만나보았습니다. 필리포스가 다진 장창과 상비군, 기병의 결합이 헬레스폰트를 건너 첫 길을 열었고 그라니코스의 몰살에서 신뢰를 얻은 군대가 이수스의 협곡에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와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를 마주 세웠습니다. 다리우스가 물러나자 제국의 권위가 급격히 약해졌고 여러 도시가 성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왕의 이름은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갔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장면은 승리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서막일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신의 땅 이집트로 향합니다. 사막의 신탁과 나일강 하구에서 그의 이름을 딴 세 도시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죠. 다음 시간 이집트, 시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가우가멜라로 이어지는 결정의 순간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